입니다. x하고 y의 조건이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주어져 있는 식. 자, 주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산술기하평균의 예고. 자, 주어져 있는 식 먼저 정리. 그러면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 자, 얘네들은 서로 역수관계인 거, 분모와 분자의 역수관계인 수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전개에서 앞에서 했던 산술기하평균하고 뒤에서 지금 1번에서 보이는 거하고 살짝 다른 게 숫자도 나와 있고 서로 분모와 분자에 서로 같은 문자들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역수관계이용. 증명시키면 먼저 주어지는 식 전개. 그래서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24y 더하기 9. 그럼 얘네들은 25 더하기 y가 되고 크거나 같다. 자, 이때 등호는 산술 기하평균이 써진 자리가 어느 자리라면 이 자리야. 자, 요 자리에서 지금 산술 기하평균이 사용됐기 때문에 등호의 성립 조건은 누구랑? y분의 6x와 x분의 24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시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기를 좀 더 간략하게 쓰면 6x 제곱은 24y의 제곱이 되고 그래서 x의 제곱이 누구일 때 4y 제곱일 때 성립한다라고 적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은 얼마? 49.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최대 최소값은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일 때 뭐 예를 들자면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구하라 이런 거였어. 이거는 그냥 어떤 얘기 때문에 그냥 안 적어도 되고 이런 거였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이라던가 식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양수 조건 하나와 서로 약수관계에 있는 어떤 두 식 간의 곱이라든가 이렇게 두 수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일단은 먼저 보고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산술 기하평균을 떠올리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응용되는 것 중에 여긴 다른 조건이었구나. 이제 다른 문제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자, x 더하기 y는 4일 때 x분의 y 더하기 1이랑 y분의 x 플러스 1의 최소값 이때 x하고 y의 값까지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 있는 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분수 모양의 형태의 합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어차피 x하고 y가 양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이 전부 다 양수야. 그럼 결국은 어떤 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는 결국 쭉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해냈을 때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의 꼴이 나왔을 때 그 수가 바로 최소값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 전체, 그러니까 요 식이 쭉 정리했을 때 누군가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는 모양이 되도록 내려가는 거. 근데 주어진 조건은 합과 양수라는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산술 기하평균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통분하면 x의 제곱 더하기 x랑 y의 제곱 플러스 y 그리고 xy분의 자, 얘를 갖다 쓸 거야. 주어져 있는 식 가져다 쓸 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그리고 x 더하기 y 하고 뒤에 누구만 더오면 된다. 마이너스 2xy만. 그럼 얘가 xy분의 x 더하기 y의 값이 4기 때문에 20 마이너스 2xy가 되고 그럼 얘는 xy분의 20하고 마이너스 2만
딱 하나 나오지. 그럼 여기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지금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자리를 우리가 뭔가를 찾아놔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x하고 y가 양수고 합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산술 기하평균이라는 거. 자, x 더하기 y가 4였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x 더하기 y는 누구보다 2루트 xy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4였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이제 단계 내려가면 루트 xy고 우리가 필요한 건 xy분의 20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양변 제곱까지 그리고 xy분의 1의 꼴로 바꾸면 역수가 됐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러면서 xy분의 20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5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가져다 쓰면 자 결국은 이거잖아. 지금 xy분의 20은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써지지. 이제 크거나 같다. 양변 얼마만큼씩만 xy분의 20이 5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5 빼기 2보다는 크거나 같아지면서 주어져 있는 식이 결국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자 뭐냐면 xy분의 20이 지금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여기다 이만큼 빼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2를 빼준 거하고 똑같은 의미야. 빼면 5 빼기 2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은 3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식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온 거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가 나와서 결국은 결론은 이거란 얘기야. x분의 y 플러스 1이랑 y분의 x 더하기를 더한 값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3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결국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와 같다? 3과 같다. 그럼 최소값이 3이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다?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립한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산술 기하평균을 썼을 때는 등호의 성립 조건이 꼭 들어가야 돼. 누구랑 같았을 때 x랑 y하고 서로 같았을 때 성립한다. 저희 x하고 y가 성립한 거 못 찾으면 안 되고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x 더하기 y가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았거든. 그 부등식에서 얘가 나오고 이렇게 단계 내려와서 마지막에 나온 게 얘였어. 그럼 얘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의 최소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진 거기 때문에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 이 산술 기하평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x하고 y가 자 3번입니다. 자 x제곱 곱하기 y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안 쓰지 말고 이게 산술 기하평균이고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a 플러스 b의 즉 두 수의 합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뭐가 되냐면 최대값이 돼. 그래서 합에 대해서 최소값이 돼.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보면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은 이 자리가 되는 거고 a, b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정리시키면 결국은 a, b가 어떤 수보다는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두 수의 곱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돼. 그래서 양수 조건이 붙었을 때 곱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평균 또는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봐도 산술기하평균. 그래서 합의 입장에서는 두 수의 합의 입장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볼 거고
곱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물어보더라. 자, 여기는 식이 조금 변형됩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2x 더하기 y가 6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풀어져. 보면 얘는 x제곱 y가 이거야. x 곱하기 y의 형태야. 실은 3개. 그래서 얘는 하나로 들어가는 산술기하가 아니라 3개로 들어가는 산술기하 평균. 즉 2x 더하기 y를 뭘로 바꿀 거냐면 x 더하기 y로 바꿔서 푸는 문제. 자, 특이한 유형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크거나 같다. 항이 3개 있을 때는 세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 산술 기하평균 가져다 쓰기로 했고, 자, 얘가 6, 그리고 3, 1은 3, 3, 2, 6 양변 나눠주면 2. 그래서 크거나 같다. 세제곱근 x제곱 y. 필요한 거는 x제곱 y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양변을 세제곱 할 거야. 자, 주어지는 식 양변을 세제곱. 그러면 2의 세제곱하고 세제곱근을 세제곱하기 때문에 근호가 풀리면서 x제곱 y의 값. 그래서 결국 x제곱 y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누구 같을 때 x하고 y의 값이 같을 때. 자, 2가 되는 이유는 이거야. 숨어있는 말은 얘네들이잖아.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이기 때문에 사실은 x하고 x가 같고 x하고 y가 같기 때문에 x 하나 생략한 것 뿐이고 2x 더하기 y가 6이기 때문에 2x 더하기 y가 6이란 얘기는 아까 했던 거 x 더하기 y가 6인데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은 x하고 y가 같을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x 더하기 x가 6이 되면서 3x가 6이고 x의 값이 얼마가 돼서 2가 돼서 얘네들은 y하고도 같기 때문에 이 x하고 y의 값이 2가 된 이유는 여기서 만들어진 말. 그래서 산술 기하평균 쓸 때 최대치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게 했을 때의 x값과 y의 값을 찾으라고까지 한다는 거. 자, 4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9에 내접하는 직육면체 중 자, 부피가 최대인 것은 정육면체임을 증명하려. 정육면체라는 얘기는 결국은 세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음을 보이라는 말과 같은 말. 자, 이걸 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에 내접하는 정육면체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각각의 모서리를 A하고 B하고 C라고 하자. 부피가 최대이기 때문에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9야. 따라서 이 공 안에, 구 안에 내접하고 있는 직육면체의 이 모서리의 길이가 뭐하고 똑같냐면 9의 지름하고 서로 같아서 이 대각선,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9의 지름과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냐면 2 루트 3이야. 그러면 요거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플러스 루트 c의 제곱이 결국은 이 직육면체의 모서리 대각선의 길이하고 서로 같고 양변 제곱. 그러면 a의 제곱이랑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은 실은 전부 다 0보다 커.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뭘 갖다 쓸 거냐면
부피가 최대인 것을 물어본 거 있기 때문에 산술 기하평균을 가져다가 써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3 곱하기 세제곱근. 자, 이 값이 지금 얼마냐면 12. 양변 세제곱 하면 마찬가지 양변을 세제곱, 양변 세제곱 하면 C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란 얘기는 결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C의 값이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A, B, C는 얼마보다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에 의해서? 자, 산술 기하평균에 의해서. 그럼 결국은 부피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8이 최대값이 되고, 이 부피의 최대는 8이란 얘기고, 그럼 그 최대가 8이 되려면 A, B, C의 값이 서로 같을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더라? 직육면체가 아니라 부피의 최대값을 가지려면 이 모양은 직육면체는 결국 누가 됐을 때? 정육면체일 때 뭐가 되더라? 부피는 최대. 자, 절대부동식의 마지막 코시-슈바르트 부동식인데 구분합니다. 산술기하평균은 전부 다 양수일 때만 사용하고, 자, 코시-슈바르트 부동식은 언제 사용된다? 실수 조건일 때 사용. 적어보면, 자, 4개의 실수 A, B, X, Y, A하고 B하고 X하고 Y가 전부 다 실수일 때. 자, 근데 코시-슈바르트 부동식은 극히 드물게 나오고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산술 기하평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먼저 정리 결과부터 적으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 자, 1차식입니다. 1차식의 제곱은 누구보다 x하고 y의 계수의 제곱의 합과 x랑 y의 각각 제곱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 증명. 실수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다 정리시키면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그럼 남는 게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제 결국 완전제곱식 나오잖아. ay 마이너스 bx의 제곱. 그럼 얘도 마찬가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뭐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찬가지 얘도 단 등호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 등호는 언제 AY랑 BX가 서로 같을 때 성립.
자, 증명하라고는 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이 1차식의 곱이라든가 1차식의 제곱이라든가 그냥 얘를 제곱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물어볼 때는 이런 것들이야. ax, by 전부 다 실수일 때 ax 더하기 by의 뭐 최소값이라든가 최대값을 물어볼 때 근데 조건이 실수 조건이 붙어버리면 산술 기하평균을 못 갖다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주로 사용하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 자, 얘를 일반화 시킵니다. 자, 일반화 시키면 잠깐만요. 맞다. 자, A하고 B로 쓴 이유는 문제는 X하고 Y하고 A하고 B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루트도 나와. 2루트 2랑 뭐 3루트 5랑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XY 대신에 여기서는 A랑 B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문제 유형들 보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사용되는 거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도 양변을 XY로 나눠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안 나오고 분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X하고 Y로 양변 나눠서 X분의 A하고 Y분의 B가 서로 같다. 이럴 때 성립한다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문제들 보면 A분의 X랑 B분의 Y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서 분수의 꼴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양변을 XY나 AB로 나눠서 B의 크기로 나타냈구나. X하고 Y의 A하고 B의 값으로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쨌든 항상 산술 기하든 코시 슈바르츠든 아니면 절대부등식 그 외의 나머지 모양들도 이렇게 등호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뭘 써줘야 된다? 등호의 성립 조건이 꼭 따라와야 돼. 그 학교에서 서술형이라던가 썼을 때 마지막에 이런 것들이 빠져서 깎여서 오기 때문에 극히 진짜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문제 풀 때 공부할 때 안 쓰고 쓰는 게 습관이 되면 학교 가서도 안 써. 그래가지고 깎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풀 때 등호의 성립 조건은 꼭 쓰면서 내려가. 왜냐하면 A하고 B라든가 X하고 Y라든가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찾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의 성립 조건을 알아야 찾으니까 등호의 성립 조건 꼭 쓰는 거 잊지 말고 연습할 때도 쓰면서. 자, 여기야 차이점이. 산술 기하평균은 양수라고 줄 거고 이렇게 실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그럼 이제 이거지 문제는. 그럼 과연 산술 기하를 평균을 써야 될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진짜 문제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거야. 내가 뭘 갖다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게 이참수인지 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뭐 하면 되냐면 내가 뭘 지금 풀고 있는지 생각하면 돼. 뭘 배우고 있는지. 어차피 문제 내용은 그걸 거 아니야. 집합의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명제가 나올 거고 명제가 나왔으면 반드시 절대부등식 문제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먼저 갖다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시험 범위가 뭔지 생각하면 돼. 그게 하나의 어떤 방법일 수 있어. 무조건 뭐 2차 함수 갖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조건을 보면서 자, x하고 y가 실수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일 때 자, 요렇게 1차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공수원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했어. 뭐라고 놨냐면 안 적어도 돼. 얘를 뭘로 놓고 K라고 놔. 그럼 이것의 최대라든가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K라고 놓고 Y를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놓고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2차식의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걸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1차식에 대한 범위를 쓰란 얘기는 얘네들이 어떤 숫자들 사이에 오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처럼 보고 A, X 그 다음에 Y 앞에 1이 숨어있는 거 보고 1 곱하기 Y라고 하는 이 식에 대한 범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뭘 갖다 써야 된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가져다가 쓰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의 제곱은 곱하기 자 요렇게 풀어가면 돼. 그래서 살짝 바꿔서 쓰면 얘야. 따라서 실수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은 3x 더하기 y가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2루트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단 이 등호는 어디서 온다? 3분의 x랑 1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면 x하고 y는 어디서 갖다 쓰냐? 자, 요 등호 조건에 의해서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x가 누구하고 같냐면 참고로 x는 3y하고 같아. 그러면 문제 조건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2라고 줬기 때문에 x 대신에 3y를 가져다가 써. 이 등식에서 찾는 거야. 문제 나와 있는 등식에서 산술기하평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y의 제곱이 2가 되고 y의 제곱은 5분의 1이 되고 그럼 거기서 x의 제곱의 값도 나오겠지. y의 제곱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5분의 9가 되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식이 참이되게 했을 때 범위가 나왔을 때 실수 x하고 y의 값을 직접적으로 찾으라고 하면 이 등호의 성립 조건에 의해서 어디다가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을 쭉 끌고 오고 문제 나와 있는 시계값에다가 대입해서 x하고 y를 찾더라라는 거. 산술 기하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은 A, B, C가 실수야. 그럼 여기는 1번하고 다르지. 1번은 x하고 y가 직접 보여. 그렇기 때문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x하고 y가 없는 경우는 뭐처럼 봐야 되냐면 A, B, C를 x하고 y로 벗고 A, B, C 앞에 곱혀져 있는 수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봤던 x, y, z의 x, y의 개수로 보란 얘기야. 그래서 정리시키면 A는 이거지. 1 곱하기 A고 얘는 3 곱하기 B고 얘는 2 곱하기 C니까 개수의 제곱들 합, 그 다음에 문자, 미지수들. 크거나 같다. A 더하기 3B 더하기 2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98인가)
98이지. 그래서 9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더하기 3B 더하기 2C. 자, 요 1차식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7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 등호의 성립 조건. 그럼 여기서 A, B, C는 어떻게 찾으면 돼? 이렇게 봐주면 되지. A하고 3분의 B하고 2분의 C를 뭘로 넣으면 돼? K로 놓고 A는 K로 바꿔주고 B는 3K로 바꿔주고 C는 2K로 바꿔가지고 어디다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7하고 같다.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K의 값 찾아서 A, B, C 확인하면 돼. 쉽진 않습니다. 집합도 어렵고 사실은 명제도 진짜 어려워. 그리고 이 지금 산술 기하평균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진짜 힘들어. 왜냐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도 힘들고 얘를 산술 기하평균을 갖다 써야 될지 코시 부등식을 갖다 써야 될지 그거 찾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워. 근데 구분을 두면은 일단은 찾기는 조금은 찾아. 양수 조건이 붙었을 때, 양수의 조건일 때가 생기면 산술 기하평균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한데 양수가 조건이 주어지면서 두 수의 합의 최소값 문제가 또는 두 수의 곱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보면 양수 조건이 같이 붙었을 때는 산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어떤 1차식의 실수가 생기면서 실수 조건이 나오면서 1차식의 범위라든가 1차식의 최대값이라든가 1차식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근데 그거를 꼭 대놓고 딱 이렇게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먼저냐면 눈 떠. 뭐가 먼저냐면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내용 안에서 실생활하고 특히 관련된 문제들에서 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양수 조건 실생활하고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이 양수기 때문에 먼저는 산술 기하평균이 떠오르면 맞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근데 딱 사실은 최대 최소값이 봤을 때 잘 나오지는 않아. 그래서 산술 기하평균하고 이 절대부등식 내용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명하라는 문제. 근데 증명할 때 일단은 실수에서 대소관계가 나오면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거고 뭐 거듭제곱이라든가 제곱근이라든가 절대값끼리 크기 비교했을 때 어떤 대소관계를 확인하라고 하면 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거. 그래서 그 센 책에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되게 좋아. 거기 있는 유형들이 산술 기하평균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연습하기에는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한 문제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기억하고 지금 어쨌든 명제랑 집합이랑 마지막 단원 절대부등식까지는 끝났는데 이 단원은 또 도형편하고 다르게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특히 집합 읽는 거 그 다음에 명제 찾는 거 참인명제 찾는 거 조건 찾는 거 문제가 해석이 안 되면 걔네들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문제 해석하는 연습 꼭 하고 눈 떠야 그 다음에 문제 풀기 전에 항상 뭐부터 개념 공부 제대로 하고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산술 기하평균은 잊을만 할 때 한번 나와. 여기서 딱 시험 보고 나면 끝나. 그래서 잘 안 나와. 근데 진짜 잊을만 할 때 뒤에서 한번 또 보여. 그리고 완전히 잊었을 때 이제 언제 나와? 2학년 올라갔을 때 또 나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잊었을 때 나와. 그러니까 완전히 잊을만 할 때 한번 툭툭 튀어나오는 게 여기 산술 기하평균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수가 양수다라는 말 나오면 자동적으로 산술 기하평균이 떠오르는 게 사실은
맞아.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증명할 때 반드시 뭐 쓰는 거? 등호의 성립조건 쓰는 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일단 오늘은 개념 설명하는 거는 개념 수업하는 건 여기까지.